어머님, 이제 편히 가세요. 이제 모든 것이 저의 것이 될 거예요. 늙은 여자는 이제 쓸모가 없어요. 멈춰라, 민서. 방금 들으신 단 두 마디의 대화는 이 모든 비극과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명품 코스메틱 업계를 평정한 절대 권력자. 그녀의 손끝 하나가 수조 원대 기업 이노베이션을 움직입니다. 권력과 부의 상징인 초고층 본사 건물 최상층에서 군림하는 그녀는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직감과 카리스마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가장 잔혹한 배신에 직면하게 됩니다. 최근 몇 달간 그녀의 눈은 아들과 며느리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잦은 비밀 회의와 그녀를 피하는 듯한 태도들. 그녀는 의심을 넘어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회사 자금을 은밀하게 빼돌리고 있으며 그녀의 왕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요. 회장님은 이 잔인한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스스로 극단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자신이 무력해졌을 때 그들의 본심이 어떻게 드러날지 직접 지켜보기로 합니다. 하지만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도 전에 운명은 그녀를 먼저 덮칩니다. 갑자기 심한 고통과 함께 쓰러진 회장님. 의료진은 과로로 인한 뇌출혈 가능성을 언급하며 그녀는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합니다. 이 소식에 병원으로 달려온 가족들은 슬픔보다는 은밀한 욕망을 감추지 못합니다. 여왕이 잠든 틈을 타 왕좌를 차지하려는 그들의 탐욕은 그녀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회장님이 치밀하게 설계한 왕의 부활을 위한 거대한 함정이라는 것을. 그녀의 곁에는 유일한 조력자인 비서가 전문 간병인으로 위장하여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자들의 모든 대화와 모든 악행을 침대 위에서 듣고 느끼며 복수를 위한 완벽한 증거를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일격을 맞을 배신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들으시려면 구독 버튼과 아래 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화려한 명품 코스메틱 매장들이 차례로 보입니다. 이노베이션 로고가 빛나는 초고층 본사 건물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권력과 부의 상징인 이 건물의 최상층 회장실에서 한 여자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명품 코스메틱 업계를 평정한 서희령. 그녀는 손끝 하나로 수조 원대 기업을 움직이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알지 못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배신의 칼날이 번뜩이고 있다는 것을. 이노베이션 그룹 회장실. 서희령이 최근 몇 달간의 재무제표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녀는 여전히 날카로운 직감을 자랑합니다. 수치들 사이에서 뭔가 이상한 흐름이 포착됩니다. 누군가 회사 자금을 은밀하게 빼돌리고 있다는 정황들이 하나둘 드러납니다. 그녀의 옆에는 10년지기 수석비서 송지인이 서 있습니다. 30대 초반의 지인은 일영의 그림자처럼 항상 곁을 지켜왔습니다. 일영은 지인에게만큼은 자신의 의심을 털어놓습니다. 아들 강태준과 며느리 차민서의 수상한 움직임들, 잦은 비밀회의, 이상한 서류 요청들, 그리고 자신을 피하는 듯한 태도들. 갑자기 일영이 머리를 움켜쥐고 쓰러집니다. 지인이 황급히 그녀를 붙잡습니다. 구급차가 출동하고 응급실로 실려간 일영은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합니다. 의료진은 심각한 표정으로 과로로 인한 뇌출혈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병원 VIP 병동에 태준과 민서가 도착합니다. 40대 초반의 태준은 명품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진정한 걱정보다는 불안함이 어려 있습니다.
30대 후반의 민서는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백을 들고 나타납니다. 그녀의 완벽한 화장 아래 숨겨진 표정을 읽기는 어렵습니다.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각종 의료 장비에 연결된 일령이 보입니다. 태주는 창문에 손을 대고 복잡한 표정을 짓습니다. 민서는 남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하는 척하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송지인이 나타나 일령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의식이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상황. 최소 몇 주, 길게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는 의사의 진단. 태주는 고개를 떨구지만 민서의 입꼬리가 거의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미세하게 올라갑니다. 며칠 후 일령은 대저택에 특별히 준비된 방으로 옮겨집니다. 최상급 의료 장비들이 설치되고 24시간 간병 체계가 갖춰집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일령이 직접 설계한 완벽한 연극이라는 것을. 사실 일령이 쓰러진 것은 철저히 계획된 행동이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태준과 민서의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한 그녀는 그들의 본심을 확인하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이 무력해졌을 때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기로 한 것입니다. 송지인은 이 계획의 유일한 공모자입니다. 일령은 그녀를 전문 간병인으로 위장시켰습니다. 지인은 3개월간 비밀리에 간병 훈련을 받았고 이력까지 완벽하게 위조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정이라는 이름의 경력 20년차 전문 간병인으로 서일령의 곁을 24시간 지키게 됩니다. 지인은 일령의 방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 장치를 설치합니다. 침대 헤드, 화장대 거울 뒤, 책장 사이, 창문 틀. 모든 각도에서 방안을 감시할 수 있도록. 또한 일령이 누워있는 침대는 특수 제작된 것으로 미세한 진동으로 소리를 전달할 수 있어 일령은 눈을 감은 채로도 주변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저택의 일상이 시작됩니다. 태주는 매일 아침 어머니의 방을 찾아 안부를 묻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문 시간은 점점 짧아집니다. 민서는 간간히 일령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습니다. 지인은 완벽한 간병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일령의 몸을 닦아주고 체위를 변경해주고 영양제를 투여합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그녀는 집안 식구들의 대화를 놓치지 않고 기록합니다. 밤이 되면 태준과 민서는 응접실에서 긴 대화를 나눕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는 듯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의 주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회사 경영권, 재산 상속, 주식 지분. 점점 더 노골적인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일령은 침대 위에서 눈을 감은 채 모든 것을 느끼고 듣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변해가는 것을. 며느리의 가식이 서서히 벗겨지는 것을. 그녀의 가슴은 찢어지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지인은 매일 밤 수집한 녹음 파일과 영상을 암호화된 클라우드에 백업합니다. 날짜별로, 시간별로, 대화 내용별로 완벽하게 정리됩니다. 증거는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대저택의 거실 창문 너머로 폭풍우가 몰려옵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립니다. 마치 곧 닥쳐올 파국을 예고하듯이. 일령이 쓰러진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조심스럽게 행동하던 태준과 민서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민서는 이제 대저택을 마치 자신의 집인 양 활보합니다. 일령이 평소 아끼던 응접실의 앤티크 소파에 거리낌 없이 앉아 커피를 마십니다. 얼룩이 질까 조심하라던 일령의 말은 이미 잊은 듯합니다. 그녀는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물건들을 평가하듯 바라봅니다. 마치 경매장에서 물건을 고르듯이. 어느 날 아침 민서는 식탁에서 일령이 평소 사용하던 자리에 앉습니다. 가장 윗자리, 모든 것이 한눈에 보이는 권력의 자리. 태준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만 민서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습니다.
집안 직원들도 변화를 감지합니다. 20년간 일영을 모셔온 가정부 김 씨는 민서의 달라진 태도에 당황합니다. 예전에는 공손했던 민서가 이제는 명령조로 말합니다. 식사 준비가 늦었다며 불평하고 청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시 하라고 지시합니다. 송지희는 간병인 이정희로 위장한 채 이 모든 변화를 조용히 관찰합니다. 그녀는 매일 밤 상세한 일지를 작성합니다. 민서의 행동 패턴, 태준의 갈등하는 표정,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모든 것이 기록됩니다. 그날 오후 지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민서가 일영의 방에 들어옵니다. 그녀는 문을 닫고 주변을 살핍니다. CCTV가 있을까봐 천장과 모서리를 확인하지만 숨겨진 카메라들은 찾아내지 못합니다. 민서는 천천히 일영의 침대로 다가갑니다. 의료 장비들의 규칙적인 신호음만이 방 안을 채웁니다. 그녀는 일영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봅니다. 한때 두려워하던 시어머니의 얼굴. 하지만 이제 그 얼굴에는 아무런 위협도 없습니다. 드디어 조용해졌네요. 민서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그녀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벽에 걸린 예술작품들, 장식장에 진열된 골동품들. 각각 수억 원을 호가하는 것들입니다. 평생 이런 것들을 모으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짓밟았을까요? 직원들을 혹사시키고 경쟁자들을 무너뜨리고. 민서가 고려청자 꽃병 앞에 섭니다. 천년의 세월을 견뎌온 푸른빛 자기. 일영이 가장 아끼던 소장품입니다. 15년 전 경매에서 30억을 주고 낙찰받은 국보급 문화재. 이제는 전부 제 것이 될 거예요. 민서가 꽃병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잠시 그것을 바라봅니다. 아름다운 곡선, 은은한 광택.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예술적 가치가 아니라 금전적 가치만 보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꽃병을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짱그랑. 천년의 역사가 산산조각 납니다. 파편들이 대리석 바닥에 흩어집니다. 푸른 조각들이 햇빛에 반짝입니다. 민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파편들을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운 일영에게 다가갑니다. 그녀는 일영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들리세요? 이게 시작이에요. 당신이 평생 모은 것들을 하나씩 부숴버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민서가 잠시 말을 멈춥니다. 그녀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합니다. 당신 자신도 없애버릴 거예요. 침대 위의 일영, 그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박동이 순간적으로 빨라집니다. 하지만 곧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완벽한 자기 통제. 민서가 방을 나갑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첫 번째 복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만족감이 얼굴에 역력합니다. 5분 후 지인이 돌아옵니다.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청자 파편들을 발견하고 놀랍니다. 재빨리 파편들을 수거하고 숨겨둔 카메라의 녹화 파일을 확인합니다. 모든 것이 선명하게 녹화되었습니다. 민서의 표정, 움직임, 그리고 속삭임 말까지. 지인은 일영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합니다. 회장님, 모두 녹화되었습니다. 완벽한 증거입니다. 일영의 손가락이 거의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알았다는 신호입니다. 그날 저녁 태주는 서재에 혼자 앉아 위스키 잔을 기울입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 아내에 대한 의존, 그리고 재산에 대한 욕심이 뒤섞여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노베이션 그룹의 주가 그래프가 펼쳐져 있습니다. 일영이 쓰러진 후 주가는 불안정합니다. 시장은 회장의 건강 상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회복하지 못한다면 회사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태주는 어머니를 회상합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완벽한 어머니이자 무서운 교육자였습니다. 성적이 떨어지면 엄격하게 꾸짖었고 실수를 하면 냉정하게 질책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를 보호했고 최고의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나는 내가 강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태주는 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결코 강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는 항상 지시를 받았고 결정은 어머니가 내렸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는 명목상의 부사장일 뿐 실권은 없었습니다. 민서가 서재에 들어옵니다. 그녀는 태준의 어깨를 감싸며 부드럽게 말합니다. 여보, 뭘 고민하고 있어요? 어머니 생각을 하고 있어.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당신은 너무 착해요. 그게 문제예요. 민서가 태준의 맞은편에 앉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합니다. 어머님은 평생 당신을 통제했어요. 당신의 진로, 결혼, 심지어 취미까지. 당신은 한 번도 자유로운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건 나를 위해서였어. 정말요? 당신을 위해서였나요? 아니면 자신의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나요? 태준이 대답하지 못합니다. 민서의 말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확실히 그를 독립적인 인간으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항상 자신의 연장선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우리가 주인공이 될 차례예요. 어머님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우리만의 길을 갈 때가 됐어요. 민서가 태준의 손을 잡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하지만 눈빛은 차갑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님이 깨어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당신은 영원히 부사장으로 남을 거고 나는 영원히 그녀의 통제 아래 있을 거예요. 그래도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 어머니의 착한 아들로 평생을 살 건가요? 아니면 진짜 리더가 될 건가요? 태주는 침묵합니다. 그의 내면에서 양심과 욕망이 격렬하게 싸웁니다. 며칠 후 민서는 태준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합니다. 두 사람은 늦은 밤 응접실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눕니다. 어머님의 서재에 금고가 있어요. 그 안에 회사의 모든 핵심 서류가 들어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 당신 어머니는 완벽주의자예요. 중요한 건 절대 남에게 맡기지 않아요. 변호사나 은행이 아니라 자신의 손이 닿는 곳에 보관하죠. 민서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줍니다. 서재의 구조도입니다. 어떻게 이걸 구했어? 2년 전 리모델링할 때 설계도를 복사해뒀어요. 금고는 이 책장 뒤에 숨겨져 있어요. 태주는 민서의 치밀함에 놀랍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밀번호는? 그건 당신이 알아내야 해요. 어머님의 생일, 돌아가신 아버님의 기일, 회사 설립일. 그런 날짜들을 조합해보세요. 들키면 어떻게 해? 들키지 않을 거예요. 어머님은 의식이 없고 직원들은 밤에 2층에 올라오지 않아요. 간병인은 어머님 방에서 나오지 않고요. 민서가 태준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말합니다. 여보,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망설임이 있지만 결국 동의합니다. 드디어 그날 밤이 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대저택은 고요합니다. 태준과 민서는 조용히 2층 복도를 걸어 서재로 향합니다. 서재 문은 잠겨 있지만 태준은 예비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컥 문이 열립니다.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고 민서가 뒤에서 문을 잠급니다. 서재는 달빛만으로 희미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전등을 켜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 손전등만 사용합니다. 수천 권의 책들이 벽면을 채우고 있습니다. 경영학, 역사, 철학, 예술. 일영의 지식욕을 보여주는 컬렉션입니다. 민서가 설계도를 참고하며 특정 책장으로 향합니다. 16세기 프랑스 문학 섹션. 그녀가 책 몇 권을 빼내자 뒤편에 작은 패널이 드러납니다. 여기에요. 패널을 열자 금고가 나타납니다. 최신형 디지털 금고. 10자리 숫자를 입력해야 합니다. 태준이 숫자를 입력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어머니의 생일. 삐삐삐. 틀렸습니다. 아버지의 생일. 삐삐삐. 또 틀렸습니다. 회사 설립일. 삐삐삐. 침착해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민서가 태준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태주는 깊이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다른 날짜를 떠올립니다. 아버지의 기일. 어머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 매년 그날이면 어머니는 혼자 방에 틀어박혀 울었습니다. 기일 날짜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일을 조합합니다. 철컥. 금고 문이 열립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숨을 죽입니다. 금고 안에는 예상대로 서류들이 가득합니다. 검은 가죽 파일들이 정돈되어 있습니다. 민서가 재빨리 파일들을 꺼냅니다. 첫 번째 파일 회사 정관. 두 번째 파일 주식 지분 증서. 세 번째 파일 부동산 등기 권리증. 네 번째 파일 개인 도장과 인감증명서. 완벽해요. 이것들만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해요. 민서가 스마트폰을 꺼내 서류들을 한 장씩 촬영합니다. 플래시 없이 고해상도로 각 페이지를 세심하게 기록합니다. 태주는 문 쪽을 경계하며 서 있습니다. 5분, 10분, 15분. 시간이 흐릅니다. 민서는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촬영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USB에 백업 파일들을 복사합니다. 이제 이걸 넣어요. 민서가 가방에서 새 파일을 꺼냅니다. 검은 가죽 표지, 크기와 두께가 원본과 똑같습니다. 안에는 위조된 유언장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뭐야? 유언장이요. 어머님이 작성하신 유언장. 하지만 어머니는, 물론 어머님이 직접 쓴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필적 감정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해요. 전문가에게 6개월 동안 훈련시켜서 만들었어요. 태준이 유언장을 펼쳐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모든 재산과 회사 지분을 아들 강태준에게 상속한다는 내용. 며느리 차민서를 재산관리인으로 지정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이건 범죄야. 법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당신은 유일한 자녀예요. 어머님의 재산을 물려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이건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민서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여보, 지금 물러서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어머님이 회복하면 우리는 영원히 그녀의 통제 아래 있을 거예요. 이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거예요. 태준이 침묵합니다. 길고 긴 침묵. 그리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았어. 민서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습니다. 그녀는 위조 유언장을 금고 안가장 앞쪽에 배치합니다. 나머지 서류들은 원래 위치로 돌려놓습니다. 금고 문을 닫고 패널을 닫고 책들을 제자리에 꽂습니다. 모든 것이 원상복구됩니다. 두 사람은 서재를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책장 깊숙한 곳, 17세기 철학서 뒤편에 초소형 카메라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야간 투시 기능이 있는 최신형 카메라. 모든 것이 선명하게 녹화되었습니다. 금고를 여는 장면, 서류를 촬영하는 장면, 위조 유언장을 넣는 장면.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까지 고성능 마이크가 모두 녹음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이노베이션 그룹 본사로 출근합니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한 그는 주요 임원들에게 긴급 회의를 소집합니다. 회의실에 10명의 임원이 모입니다. 재무이사, 마케팅이사, 연구개발이사, 인사이사. 회사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먼저 어머니의 건강 상태에 대해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태준이 준비한 자료를 배포합니다. 의사의 진단서 사본, 치료계획서, 회복 전망. 물론 일부는 과장되었거나 왜곡된 내용입니다. 의료진에 따르면 어머니의 회복에는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기간 동안 회사 운영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합리적인 말입니다. 따라서 저는 어머니의 대리인 자격으로 회장 권한을 임시로 대행하고자 합니다. 이사회의 승인을 구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임원들이 동의합니다. 하지만 몇몇은 우려를 표합니다. 부사장님, 혹시 회장님과 이 건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하셨습니까? 연구개발이사 박진수가 질문합니다. 그는 1년과 20년을 함께 일한 충신입니다.
어머니는 현재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저에게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문서로 된 증거가 있습니까? 현재 찾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개인 서류철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태주는 침착하게 대답하지만 내심 긴장합니다. 박진수는 쉽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사회의 공식 승인 전까지는 신중하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난 후 태주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옵니다. 그는 곧바로 민서에게 전화합니다. 박진수 이사가 의심하고 있어. 문서 증거를 요구했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민서는 즉시 행동에 들어갑니다. 그녀는 먼저 일영의 개인 비서였던 직원들을 접촉합니다. 물론 송지인은 제외하고 지인은 현재 간병인으로 위장해 있으니 회사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민서는 일영의 전 비서 조유진을 만납니다. 30대 중반의 유진은 6개월 전 결혼을 이유로 퇴사했습니다. 유진 씨, 잘 지내셨어요? 아, 부사장 부인님. 오랜만이에요. 두 사람은 고급 카페에서 만납니다. 민서는 정중하게 과거 이야기를 나누다가 본론을 꺼냅니다. 사실은 부탁이 하나 있어요. 어머님의 업무 관련 파일 중에서 권한 위임에 관한 문서가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글쎄요. 회장님이 워낙 많은 서류를 다루셔서. 혹시 부사장님, 그러니까 제 남편에게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메모나 초안 같은 거 본 적 없으세요? 유진이 잠시 생각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작년에 그런 내용이 포함된 문서 초안을 타이핑한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최종 서명은 안 했을 거예요. 그 문서 혹시 백업본이 있을까요? 회사 서버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계정은 이미 삭제되어서. 민서가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두툼한 봉투. 안에 현금이 가득합니다. 수고비예요. 그 문서의 존재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필요하면 증언도 부탁드릴게요. 유진이 망설입니다. 하지만 결국 봉투를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선에서 도와드릴게요. 민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동시에 민서는 법률 자문을 구합니다. 그녀가 찾아간 곳은 대형 로펌. 상속 전문 변호사 김성훈을 만납니다. 변호사님, 의식불명 상태인 사람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나요? 법정 후견인 제도가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해서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재산 관리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한가요? 의료 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재산 목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2-3개월 정도 걸립니다. 더 빠른 방법은 없나요?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사전에 작성된 위임장이나 유언장이 있다면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서의 진위는 철저히 검증됩니다. 만약 그런 문서가 있다면요? 공증이 되어 있다면 가장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필적 감정을 통과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서는 필요한 정보를 모두 얻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후견인 신청 절차를 준비하라고 지시합니다. 동시에 위조 유언장의 법적 효력을 검토하라고 요청합니다. 며칠 후 민서는 더 대담한 시도를 합니다. 일영의 주치의인 신경외과 전문의 이한종 박사를 찾아갑니다. 이 박사는 50대 중반의 베테랑 의사입니다. 20년간 일영의 건강을 관리해왔고 서로 깊은 신뢰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박사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서는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이 박사의 진료실에서 만난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어머님의 상태가 매우 걱정됩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회복 가능성이 있나요? 의학적으로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2주가 지났어요. 의식은 전혀 돌아오지 않고 있고요. 이 박사가 신중하게 대답합니다. 뇌출혈 환자의 경우 회복 기간은 개인차가 큽니다.
몇 주 안에 깨어나는 경우도 있고 몇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최악의 경우는요? 식물인간 상태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경우 생체 신호가 안정적이고 뇌파 활동도 있어서 그 가능성은 낮습니다. 민서가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냅니다. 박사님, 제가 회사 경영을 위해 법적 서류가 필요합니다. 어머님이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진단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박사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것은 현재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일 뿐입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만약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내용도 추가로 명시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것은 제 의학적 소견과 다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나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 박사가 단호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부사장 부인님, 저는 의사로서 정확한 진단만 내릴 수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왜곡하거나 과장할 수 없습니다. 민서가 가방에서 수표책을 꺼냅니다. 박사님, 어머님을 위해서도 이게 좋은 방법입니다. 회사가 혼란에 빠지면 어머님의 평생 업적이 무너질 수 있어요. 저는 돈으로 매수될 수 없습니다. 이 박사가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진료실을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민서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미소를 지으며 일어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조급했네요. 박사님의 원칙을 존중합니다. 민서가 진료실을 나갑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계획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주치의를 설득할 수 없다면 다른 의사를 찾으면 됩니다. 일주일 후 민서는 새로운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녀는 외곽의 한 요양병원을 방문합니다. 그린힐 요양병원이라는 이름의 이곳은 VIP 환자를 전문으로 받는 곳입니다. 병원장 최준영을 만난 민서는 일령의 이송을 논의합니다. 저희 병원은 최상의 시설과 의료진을 자랑합니다. 의식불명 환자 케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월 2천만 원입니다. 1인 병실, 24시간 전담 간호, 최신 의료장비 사용료가 모두 포함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민서가 목소리를 낮춥니다. 환자의 상태에 대한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법적 절차를 위해서요. 어떤 내용의 진단서를 원하시나요? 회복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내용이요. 의학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요. 최 원장이 잠시 망설입니다. 민서가 추가로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원장님의 수고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최 원장이 봉투를 확인합니다. 5천만 원의 현금.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에 의학적 소견을 드리겠습니다. 민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합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서는 태준에게 전화합니다. 여보,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다음 주에 어머님을 요양병원으로 옮기세요. 하지만 집에서 간병하는 게 어머니한테 더 좋지 않을까? 요양병원이 더 전문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서류도 받을 수 있고요. 태준이 한숨을 쉽니다. 알았어. 준비할게. 하지만 그는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다는 것을. 송지인은 이미 민서의 휴대폰에 원격 감청 앱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불법이지만 더 큰 범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태준은 회사에서 본격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어머니에게 충성하던 핵심 임원들을 하나둘 배치 전원합니다. 연구개발이사 박진수를 지방 공장장으로 발령냅니다. 부사장님, 이건 사실상 좌천 아닙니까? 공장 현대화 프로젝트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박 이사님의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연구소를 떠나면 임시 조치입니다. 어머니가 회복하시면 다시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박진수는 불만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따릅니다. 그는 곧바로 송지인에게 연락합니다.
하지만 지인은 간병인으로 위장 중이라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는 상황을 주시하라고 조언합니다. 마케팅이사 강미선도 해외지사로 발령받습니다. 인사이사 윤석호는 자회사로 전출됩니다. 일영의 오른팔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둘 본사에서 밀려납니다. 대신 태주는 자신의 사람들을 중요 직책에 앉힙니다. 대학 동기, 친한 거래처 인사, 민서가 추천한 사람들. 이들은 태준에게 충성하지만 능력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급격히 변합니다. 직원들은 불안해하고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부사장님이 회장님의 자리를 노리는 것 같아. 회장님이 깨어나시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정말 회장님이 회복 못하시는 걸까? 송지희는 이 모든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녀는 밤마다 일영에게 상황을 보고합니다. 물론 외부에서는 그냥 간병 업무처럼 보입니다. 회장님 태준 부사장이 인사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측근들이 모두 밀려나고 있어요. 일영은 눈을 감은 채 듣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준과 민서는 점점 더 대담해집니다. 그들은 이제 거의 매일 밤 일영의 미래에 대해 논의합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눕니다. 응접실은 어둡고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립니다. 여보, 법원 절차가 너무 느려요. 후견인 지정 신청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심사 중이래요. 법은 원래 느린 거야. 그 사이에 회사가 흔들리고 있어요.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이사회에서는 불만이 나오고. 어떡하라는 거야? 민서가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 어머님이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태준이 와인 잔을 떨어뜨릴 뻔합니다. 무슨 소리야? 그건 살인이잖아. 아니에요. 어머님은 이미 의식이 없어요. 의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어차피 회복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그건 생각해봐요. 어머님이 이런 상태로 몇 년씩 지내시는 게 과연 행복한 일일까요? 오히려 고통을 끝내드리는 게 효도 아닐까요? 태준이 고민에 빠집니다. 민서의 말에는 어느 정도 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합리화라는 것도 압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약물을 사용하면 돼요. 심장마비를 유발하는 약물. 자연사로 위장할 수 있어요. 그런 약을 어떻게 구해? 방법은 있어요. 다크웹을 통하면 가능해요. 들키면 어떡하려고? 들키지 않아요. 완벽하게 계획할 거예요. 태준은 오랫동안 침묵합니다. 그의 내면에서 격렬한 갈등이 벌어집니다. 어머니, 도덕법. 그리고 반대편에는 재산, 권력, 자유. 시간을 줘. 생각해 볼게. 너무 오래 생각하지는 마세요.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에요. 이 대화는 물론 녹음되었습니다. 거실 화분 속에 숨겨진 초소형 마이크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인은 녹음 파일을 들으며 표정이 굳어집니다. 상황이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녀는 일영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경찰에 신고할 준비를 해야 할지 물어봅니다. 일영은 손가락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아직 아니다. 조금만 더. 그녀는 확실한 증거를 원합니다. 단순히 계획을 논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행에 옮기려는 시도, 그것까지 확보해야 합니다. 일주일 후 민서는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녀는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만들고 비트코인 지갑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다크웹에 접속합니다. 일반인은 접근하기 어려운 인터넷의 어두운 면. 불법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 민서는 놀랍게도 이런 곳에 익숙합니다. 마치 이전에도 이용해 본 적이 있는 것처럼. 그녀는 칼륨 염화물 고농축액을 검색합니다. 여러 판매자가 나타납니다. 가격을 비교하고 평가를 확인하고 배송 방법을 검토합니다.
가장 신뢰도가 높은 판매자를 선택합니다. 0.5비트코인 약 5천만 원입니다. 그녀는 거래를 완료하고 배송 주소로 무인 택배함을 지정합니다. 3일 후 소포가 도착합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소포를 회수합니다. 누가 볼까봐 주변을 경계하며 차에 싣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서재에 혼자 들어가 소포를 뜯습니다. 안에는 작은 유리병이 들어 있습니다. 투명한 액체. 무색무취. 하지만 치명적입니다. 민서는 병을 들고 빛에 비춰봅니다. 이 작은 병 안에 담긴 것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동시에 묘한 권력감을 느낍니다. 그녀는 병을 서재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깁니다. 그리고 주사기와 고무장갑도 함께 준비합니다. 하지만 민서는 알지 못합니다. 서재에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그녀가 소포를 뜯는 장면, 약병을 확인하는 장면, 서랍에 숨기는 장면. 모든 것이 녹화되었습니다. 그날 밤 태준이 늦게 귀가합니다. 그는 지친 표정입니다. 회사에서 이사회와 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일부 이사들이 그의 인사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없으니 모두가 나를 무시해. 태준이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민서가 위스키를 따라줍니다. 여보, 이제 결정해야 해요. 무슨 결정?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이요. 태준이 침묵합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법적 절차는 너무 느려요. 그 사이에 이사회가 당신을 끌어내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회장님의 측근들이 반격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보, 당신이 망설이는 동안 모든 게 무너지고 있어요. 회사, 재산, 우리의 미래. 모든 것이 위험해요. 민서가 태준의 손을 꽉 잡습니다. 이건 어머님을 위한 일이기도 해요. 이런 상태로 계속 살아계시는 게 과연 어머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어머님은 강한 분이셨어요. 무력한 모습으로 누워 계시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태준이 오랜 시간 고민합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교차합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엄격한 훈육, 무한한 기대, 그리고 동시에 숨막히는 통제, 끊임없는 압박, 자유의 부재. 언제? 민서의 눈이 반짝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태풍이 온다고 해요. 날씨가 혼란스러울 때가 좋아요. 알았어. 태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작은 움직임. 하지만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순간입니다. 민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껴안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진짜 자유로워질 거예요. 그날 밤의 대화도 물론 녹음되었습니다. 송지희는 다음날 아침 파일을 확인하고 전율합니다. 드디어 구체적인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녀는 일영에게 보고합니다. 회장님, 다음 주 목요일로 정했습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일영이 손가락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현행범으로 잡는다. 실행하려는 순간에 지희는 걱정스럽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하지만 일영의 결의는 확고합니다. 그녀는 완벽한 증거를 원합니다. 미수가 아니라 실제 범행 시도까지. 마지막 일주일이 흘러갑니다. 민서와 태준은 평소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다릅니다. 민서는 매일 일영의 간병 일정을 확인합니다. 언제 간병인이 자리를 비우는지, 얼마나 오래 혼자 있는지. 완벽한 타이밍을 찾기 위해 태준은 알리바이를 준비합니다. 목요일 저녁에 회사 임원들과의 저녁 약속을 잡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자리. 완벽한 알리바이가 될 것입니다. 화요일 민서는 서재에서 약병을 꺼내 다시 확인합니다. 유리병을 흔들어 보고 농도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주사기에 정확한 양을 채우는 연습을 합니다. 수요일 태준은 어머니의 방을 마지막으로 방문합니다. 그는 침대 옆에 앉아 일영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봅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눈물이 맺힙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서서 방을 나갑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목요일 아침 드디어 그날이 밝아옵니다. 뉴스에서는 오후부터 태풍이 상륙할 것이라고 보도합니다. 강풍과 폭우가 예상됩니다. 민서는 평소처럼 아침을 먹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립니다. 태주는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합니다. 오후가 되자 날씨가 급격히 나빠집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바람이 강하게 붑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녁 태준이 외출 준비를 합니다. 임원 회의가 있어. 늦을 것 같아. 조심히 다녀와요. 민서가 남편의 넥타이를 고쳐줍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칩니다. 무언의 약속. 오늘 밤 모든 것이 끝납니다. 민서가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녀는 인터넷 다크웹을 통해 특정 약물을 구입합니다. 칼륨 염화물 고농축액. 정맥에 직접 주입하면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치명적인 물질. 하지만 부검하지 않는 한자연사와 구별이 어렵습니다. 며칠간 민서는 지인의 동선을 파악합니다. 언제 자리를 비우는지, 얼마나 오래 없는지. 완벽한 타이밍을 잡기 위해 그녀는 또한 일영의 의료 기록을 위조할 준비를 합니다. 최근 심장에 무리가 있었다는 기록을 추가로 만들어 태준은 점점 더 불안해합니다. 태준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들키지는 않을까? 민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되었어요. 당신은 그날 밤 알리바이만 확보하면 돼요. 회사 야근이나 거래처 접대 같은 걸로. 드디어 그날이 옵니다. 민서가 선택한 날은 태풍이 몰아치는 밤입니다. 폭우와 강풍으로 모든 게 혼란스러운 밤. 범행을 감추기에 완벽한 조건입니다. 저녁 8시 태주는 회사 임원들과의 저녁 약속이 있다며 집을 나섭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민서는 평소처럼 거실에서 TV를 봅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작은 가방이 쥐어져 있습니다. 밤 송지인이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야간 간병인 교대 시간. 약 30분 정도 비어있는 시간입니다. 민서는 이 타이밍을 기다려왔습니다. 민서가 일영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녀는 검은 장갑을 끼고 가방에서 주사기와 약병을 꺼냅니다. 투명한 액체가 주사기에 채워집니다. 치사량의 칼륨 용액. 그녀는 침대로 다가갑니다. 일영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봅니다. 조롱 섞인 미소를 짓습니다. 민서 마지막 작별 인사예요. 이제 모든 게 제 것이 될 거예요. 민서가 일영의 팔에 연결된 정맥 주사선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주사기를 그 라인에 연결합니다. 천천히 약물을 주입하기 시작합니다. 투명한 액체가 튜브를 따라 일영의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5ml, 10ml, 15ml. 주사기의 약물이 절반쯤 들어간 그 순간 침대에 누워있던 일영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민서의 손목을 붙잡습니다. 강력한 힘. 의식불명 환자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힘입니다. 민서가 비명을 지릅니다. 주사기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납니다. 일영이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앉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롭습니다. 마치 칼날 같습니다. 일영 멈춰라 민서. 내가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민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민서 어머님이 의식이 있으셨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모든 게 연극이었다는 말씀이세요? 그녀의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열리고 송지인이 들어옵니다. 뒤이어 경찰 2명이 따라 들어옵니다. 지인이 미리 연락해둔 것입니다. 오늘 밤 살인 미수가 벌어질 거라고. 경찰이 민서에게 수갑을 채웁니다. 민서 일영 씨가 죽은 척 한 거예요.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합니다. 바닥에 떨어진 주사기, 그녀가 끼고 있던 장갑, 그리고 방 안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들. 집 밖에서 차 소리가 들립니다. 태준이 돌아온 것입니다.
저녁 약속이 일찍 끝났다며 집에 들어선 그는 거실에서 경찰차 불빛을 보고 얼어붙습니다. 태준이 일영의 방으로 뛰어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있는 어머니, 수갑이 채워진 아내, 그리고 경찰들. 태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는 왜 일어나 계세요? 일영, 나는 처음부터 깨어 있었다.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든 것을 지켜봤다.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자신들이 했던 모든 대화, 모든 계획, 모든 범죄 행위들을 어머니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완벽한 함정이었다는 것을. 일영이 침대에서 완전히 내려옵니다. 2주간 누워 있었다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안정된 걸음걸이입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고 태블릿 PC를 꺼냅니다. 화면에 영상들이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민서가 청자꽃병을 깨트리는 장면. 태준과 민서가 서재 금고를 여는 장면. 가짜 유언장을 만드는 장면. 변호사와 상속 계획을 논의하는 장면. 그리고 오늘 밤 민서가 살인을 결심하고 약물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태준이 무릎을 꿇습니다. 변명을 하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증거가 너무나 명백합니다. 민서, 이건 증거로 인정될 수 없어요. 어머님이 사기를 친 거예요. 일영네 집에 설치한 보안 카메라는 완벽히 합법이다.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방어 행위지. 그리고 무엇보다 살인 미수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송지인이 경찰에게 추가 증거 파일들을 넘깁니다. USB에 담긴 수백 개의 녹음 파일과 영상. 날짜별로, 시간대별로 완벽하게 정리된 범죄 기록들. 회사 자금 횡령 증거, 문서 위조 증거, 살인 공모 증거까지. 경찰이 태준에게도 동행을 요청합니다. 경찰 귀하 역시 공모자이자 살인 예비죄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태준은 어머니를 돌아봅니다. 태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일영은 차갑게 고개를 돌립니다. 일영, 지금 하는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미 선을 넘었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민서와 태준이 경찰차에 실려갑니다. 사이렌 소리가 폭풍우 속에서 울려 퍼집니다. 대저택은 순식간에 고요해집니다. 일영이 창문 앞에 섭니다. 밖에 폭풍우를 바라봅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립니다. 그녀의 얼굴에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들이 흘러내립니다. 송지인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일영, 작게 중얼거리며 이겼지만 행복하지 않아. 진실을 알았지만 가슴이 무너져. 지인 때로는 승리도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옳은 일을 하셨어요. 지인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아줍니다. 다음 날 아침, 이노베이션 그룹 본사는 긴급 이사회 소집으로 술렁입니다. 의식불명이었던 회장이 갑자기 회복했다는 소식에 모두가 놀랍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사회실. 20명의 이사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에 앉습니다. 일영이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회의실에 들어섭니다. 완벽한 정장 차림, 흐트러짐 없는 헤어스타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영, 먼저 제 건강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주간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집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들이 재생됩니다. 태준과 민서의 범죄 행위들. 회사 기밀 유출, 문서 위조, 횡령 시도, 그리고 살인 미수까지.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부사장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니. 일영, 강태준은 즉시 부사장직에서 해임되고 모든 임원직을 박탈합니다. 또한 회사 지분 전량을 회수하고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고발을 진행합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이를 승인합니다. 일영, 추가로 내부 감사를 강화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혈연이 아닌 능력과 신뢰로 경영진을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사장 인선을 발표합니다. 송지인.
10년간 회장을 보좌하며 회사의 모든 업무를 꿰뚫고 있는 그녀. 의사들 중 일부는 놀라워하지만 대부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인의 능력은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충성심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이사들이 하나둘 나갑니다. 일영과 지인만 남습니다. 일영 지인아, 내가 아니었다면 모든 게 무너졌을 거야. 고마워. 지인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장님. 몇 주 후 법정. 태준과 민서의 재판이 열립니다. 법정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가득합니다. 대한민국 최대 명품 기업의 상속자가 어머니 살해를 시도했다는 사건은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합니다. 수십 시간 분량의 녹음과 영상, 위조된 유언장, 살인에 사용하려 한 약물. 모든 것이 명백합니다. 변호인들이 발버둥 치지만 소용없습니다. 증인으로 송지인이 출석합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자신이 목격한 모든 것을 증언합니다. 민서가 예술품을 파괴한 것, 태준이 금고를 연 것, 두 사람이 살인을 모의한 것. 반대 신문에서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영이 증인석에 섭니다. 법정이 숨을 죽입니다. 일영, 제가 왜 그런 극단적 방법을 선택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들이 정말로 그런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일영이 태준을 바라봅니다. 법정에서 수갑을 찬 채 고개를 떨구고 있는 아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일영, 내가 그저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기를 바랐다. 하지만 너는 매일, 매 순간 악을 선택했어.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합니다. 재판장 피고인 차민서에게는 살인 미수, 문서 위조, 절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강태준에게는 살인 예비, 문서 위조, 업무상 배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집행유예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민서는 끝까지 소리를 지르며 끌려나갑니다. 민서, 일영 씨가 저를 함정에 빠뜨렸어요. 이건 공정하지 않아요. 태준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나섭니다. 한 번도 어머니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법정을 나서는 일영의 얼굴에는 안도와 슬픔이 교차합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 대가로 아들을 잃었습니다. 6개월이 흐릅니다. 이노베이션 그룹은 새로운 도약기를 맞습니다. 송지인 부사장의 리더십 아래 투명 경영과 혁신이 실현됩니다. 주가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시장 점유율도 확대됩니다. 일영은 회장직을 유지하지만 실무는 대부분 지인에게 위임합니다. 그녀는 이제 장기적 비전과 철학을 제시하는 역할에 집중합니다. 두 사람의 호흡은 완벽합니다. 어느 날 저녁 대저택의 테라스에서 일영과 지인이 와인을 마십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일영, 지인아, 너는 내게 진짜 가족이야. 핏줄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지. 지인, 저도 똑같이 느껴요, 회장님. 회장님은 제게 어머니 같은 존재세요. 저를 보호해주시고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어요. 일영, 새로운 계획이 있어. 재단을 설립할 거야. 이름은 신뢰재단.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지원하는 재단. 핏줄이 아니라 진심으로 연결된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어. 지인, 함께 만들어가요. 진짜 가족의 의미를 세상에 보여줘요. 두 사람이 잔을 부딪힙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1년이 더 지납니다. 일영은 변호사를 통해 태준의 소식을 간간히 듣습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낸다고 합니다. 반성문을 쓰고 재소자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봉사활동도 한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일영에게 태준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길고 긴 사과의 편지.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용서를 구하지는 않겠다고.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안다고. 다만 어머니가 건강하시기를 바란다고. 일영은 편지를 읽고 오랜 시간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면회를 가기로. 교도소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태준이 나타납니다. 그는 몰라보게 수척해졌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이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리 맑습니다. 태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줄 몰랐어요. 태준,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아요. 돈과 권력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이령 내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나는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 용서할 수 있어. 하지만 다시는 내 아들로 받아들일 수 없어. 그 선은 이미 넘었어. 태준, 이해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일영 출소 후에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렴. 돈은 주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때는 한 사람의 선배로서 조언은 해줄 수 있어. 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태준, 감사합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일영이 일어섭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녀는 유리창에 손을 댑니다. 태준도 반대편에서 손을 댑니다. 닿을 수 없는 거리. 일영이 돌아섭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섭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생각합니다. 용서는 했지만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회복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선을 긋는 것이 진짜 사랑이니까. 2년 후, 이노베이션 그룹 신사옥 준공식. 최첨단 친환경 건물이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습니다. 건물 1층에는 신뢰재단 사무실이 들어섭니다. 준공식에서 일영이 연설합니다. 일영, 이 건물은 새로운 시대를 상징합니다. 혈연이 아니라 신뢰로, 편법이 아니라 정도로, 탐욕이 아니라 나눔으로 성장하는 기업의 시대를 말입니다.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식이 끝나고 일영과 지인이 함께 건물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 노을이 도시를 붉게 물들입니다. 일영, 내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지인이 손을 내밉니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습니다. 진짜 가족의 손길. 카메라가 천천히 뒤로 물러나며 두 여성의 실루엣이 노을 속에 잠깁니다. 이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펼쳐집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진정한 왕국은 재산이 아니라 신뢰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큰 배신이 가장 큰 깨달음을 줍니다. 다음에 또 의미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올리기 위해 구독 버튼과 손가락 모양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